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서류가 오늘도 송달되지 못하면서 헌재는 다음 주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등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체포해라, 또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라고 또 말을 했고 기자회견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렇게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단 헌재보다는 수사기관에 좀 더 대응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내란 혐의를 적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회죠. 국회에 대해서 기능 정지를 하려고 했다라는 혐의가 입증이 돼야지 내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아니란 것을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좀 법리적으로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요 체포해라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건 일관되게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건 또 다툼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장관들은 장관이나 이제 군 사령관들은 그런 지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 대통령에 의해서 받은 지휘인지 아니면 장관이나 또 다른 그 하층에 있는 지휘관에 의해서 그게 확대돼 가지고 내려간 건지 이거는 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날 생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생방송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만약 내란이라 그러면은 생방송하면서 해외로 내외 전부 다 타전되는 그런 이제 내란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는 내란이 있을 수 있겠느냐. 비상계엄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서 2시간 만에 결국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전부 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까지 과정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내란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오늘 좀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은 싹 잡아들여라라고 자신이 들었다라고 했고 또 이 명단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홍 차장뿐만 아니라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싹 잡아들이라 말고 다른 그 말을 썼지 체포나 이런 말을 안 썼다는 얘기인가 좀 귀가 의심스러웠고요. 근데 최소한도로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경찰이 국회를 포위했을 때, 길을 막았을 때, 문을 막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보고 열어드려라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빼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이 끝났을 때 사실 그때부터는 이미 해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국무회의도 열어야 되지만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계엄 사령부 연락해서 이제부터 계엄은 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런 조치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관계자들이 일치된 증언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여기서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의문만 더 키워준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계엄을 해제한다고 국회에서 표결을 했을 때 그걸 순순히 응했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석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쩌면 그때 해제를 해줘야 나중에 내란죄를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해제시켰을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석 변호사 쪽에서 뭐 어떤 타당하고 또 논리적인 그런 반박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밝힌 부분이 있는데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글쎄 대통령 측이 이 출석 통보에 좀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요 원래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구성 마무리가 거의 돼가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말 정도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은 2차 소환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2차 소환 입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럼 2차 소환에 이제 응하지 않으면은 또는 2차 소환에서 체포할 가능성 또는 응하지 않으면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요, 이 체포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경호처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속영장 없이 체포하러 들어왔을 경우에 경호처가 이걸 허용하게 된다면요. 경호처의 직무 유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임무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예, 예. 과연 법원이 48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해 줄지 왜냐하면요 지금 증언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가 증거 확보라든가 분석이 다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미흡한 상황에서 법원이 엄중한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이라는 이 상황에서 영장 청구해 줄지 그 하나 또 의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수처가 현재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보안을 받겠죠. 파견받아서 채우겠지만 현재 14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질문지 작성조차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의 역량이라든가 영장 발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체포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소환에 응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변호인단 구성이 이제 이번 예. 주말 다 되면은 아마 입장을 밝혀서 그렇죠, 예. 뭐 협의를 해서 날짜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공처에서는 만약에 이 소환에 불응을 할 경우에 체포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 수사기관들도 응할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윤 대통령이 검찰이나 경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도 보면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다든지 예, 예. 그리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에서 어떤 유력할 만한 반론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윤 대통령도 방어 논리가 딱히 없고 나아가서는 증거인멸의 염려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환 요청을 하는 것은 체포 내지는 구속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불응을 하게 되면 아마 한 번, 두 번 정도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소환 요청을요. 근데 네. 그 다음에는 체포 구속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 경호처의 관성입니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부디 이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결심하느냐 나가서 또 권한대행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본인들은 그렇게 수칙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예. 이렇게 불행한 일로 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리고 불응한 경우에 만약에 영장이 집행된다고 했을 때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예, 그 속에서는 최선이다라고 봅니다. 예. 서류 송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이 세 차례 현재 반송이 됐습니다. 헌재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이전에 이제 유치 송달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두고 오는 유치 송달을 인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이제 낼 것이라고 다음 주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이거를 인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네.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든 형사재판에서의 사법부라든지 수사기관 또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게 될 공산이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법리 검토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송달을 계속 안 받는다고 해서 지연시킬 수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조리에 따라서 판단해봤을 때는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송달로 간주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참 이것을 두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윤 대통령이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돌아보면 전공의들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 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당사자들이 좀 지연 전술을 썼죠. 그런데 어쨌든 이 잡듯이 찾아다녀가지고 송달된 것으로 하고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을 시켰습니다. 사실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는 ILO에서도 이거는 협약 위반이다라고 했던 그 업무 개시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또 형사처벌에 위기가 닥쳐왔는데 이 상태에서 송달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변호인 구성 때문에 네. 오늘 뭐 기자에게 나온 것처럼 변호인 구성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항소심에 대해서도 사건 서류 기록을 통고를 받지 않고 계속 피해 다녔다. 그러니까 주소라든가 또는 이제 찾아갈 때 사람이 없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걸 참지 못하고 법원에서 공시 송달했습니다. 즉 직접 전달 안 되면은 홈페이지에 공시해가지고 전달된 효과를 만들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또 국선 변호사 지정까지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지못해서 결국은 직원을 통해서 의원
헌법위원회에서 이제 수치를 했죠. 그 마찬가지 상황 같아요. 이렇게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수치하는 건 좀 늦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27일 날 어쨌든 헌재에서 준비기일이 열린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수치를 해서요. 제대로 송달을 받고 준비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지금 관심을 받는 건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민주당은 이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임명 동의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여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그 헌법재판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법적으로 간단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임명을 하게 돼 있지만 사실 그것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이 대신에 지명을 하고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국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사람은 다 국회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몇 배수 추천도 아니고 1배수 추천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혹시나 어떤 법적인 결격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게 예. 없으면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충분히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는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국민의힘도 그 논리가 정말 타당해서 주장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지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이 헌법재판관 추천 청문회에 직접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당의 어떤 입장이나 당내 당략 이런 것들을 좀 떠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동의 여부 이 부분이 이제 변수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일단 야당에서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 쭉. 예,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탄핵안 소추를 20건 넘게 발의했는데 재판관을 3명을 추천해서 9명이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빨리 심리를 해서 기각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까 싶어서 즉 자기들이 탄핵했지만 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이 올까 싶어서 고의로 3명을 이제 임명 추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과속이 아니라 초고속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10시에 1명 또 2시에 1명 이렇게 같은 날에 2명을 이제 인사청문회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의 1명당 2시간 정도 인사청문회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단기 속성 학원도 아니고요. 단기 속성 청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림식으로 청문을 한다 그러면요.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이 이렇게 날림으로 해서 들어온 인사청문회 통과안에 대해서 과연 위헌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배제를 할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 그러면 오늘 6개 법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아마 위헌성을 따진다 그러면 그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예. 그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청문회가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면 그 청문회가 이제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짧은 시간이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죠. 근데 이거를 한덕수 총리가 거부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거냐. 어떤 위법적인 그런 절차가 있었다면 당연히 거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러한 의견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를 날림으로 속성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생각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청문회 과정에 대해서 개입을 했었어야죠. 들어와서 일정 잡는데도 동참을 하고 시간도 같이 잡았어야 되는 일인데 본인들도 이거를 손에서 놔버림으로써 속성으로 하도록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까지 이 헌법재판관 추천을 좀 늦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민주당 역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을 안 하고 시간을 늦춰야 되느냐. 앞으로도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잘못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다 같이 추천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헌법 재판들이 계류가 돼 있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조치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봅니다. 예.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으로 압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향후 움직임을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다소 격양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앞으로 조금 더 길게 보려고 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양곡법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했다기보다는 행정부의 일반적인 입장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저도 이제 민주당이 이걸 전공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방법이 남아있는 게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지만 만약에 저의결이 안 되면 그전에는 저는 국민의힘의 농촌지역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해보는 것 물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정치의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재의결에서도 부결이 되면 다시 추진을 하는데 한덕수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법안에서 절충해 볼 수 있는 내용 없는가 이거를 타진을 해보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정권 교체를 해서 그때 추진을 하는 것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법안 거부권 행사된 것보다 남아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뭐 특검법이 가장 핵심인데 여기서는 절대로 한덕수 총리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막아야 된다. 그럴 필요가 국회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남아있는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내란 특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 여부, 그리고 뭐 앞서는 뭐 두 분이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지금 현안들이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 6개 법안에 대해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아까 양곡법 잠깐 말씀하셨는데 양곡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시장주의적 법안입니다. 농민이 과잉해서 쌀을 생산하면 그걸 정부가 매년 1조 원을 들여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창고 관리비도 수천억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농민은 어쩔 수 없이 본인 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잉여 농산물을 생산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시장주의,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반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따져서 한덕수 대행이 이제 권한 거부권 행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법이나 김여사 특검법 보면요, 이 특검에 대해서 추천 인사가 원래는요 법학교수협회,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한 명씩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거를 뺐습니다. 빼고 어떻게 바꿨냐면은 민주당에서 1명, 조국혁신당에서 1명. 그러니까 의혹도 야당에서 제기하고 그 의혹에 대한 조사도 특검도 야당에서 할 수 하는 이런 독소 조항이 들었기 때문에 예. 아마 권한 대행도 여기에 대한 독소 조항은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똑같이 판단하지 않을까,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만약에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이 탄핵 추진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상설특검법하고 특검법, 그러니까 내란에 관련된 특검법 같은 경우는 탄핵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간에 내란의 죄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유죄다.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이고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고 회색지대는 곧 무죄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이 대통령의 1인의 사익에 관련된 부분들 몇몇의 이 불법 계엄에 관련된 당사자들 여기에 관련된 법안까지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피의자인데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 급한 대로 직무부터 정지시켜야겠다라고 하는 판단 이런 것들은 뭐 민주당이 판단하기 전에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에 요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예능 프로에 여박 깨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가지로 이렇게 막 깨는데 남아있는 걸 또 깨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또 반대한다. 한덕수 총리도 이거를 거부권 행사한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국민들이 여당에 대한 여박 계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또 만약 탄핵을 이제 야당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무위원 최소 의결 이제 참석 인원이 15명이 되는데요.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이 돼버리면 이게 갖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태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랬냐면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 이유가 국정이다 혼란이 올 거를 우려해서 탄핵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을 뒤집어서 탄핵시킨다, 정부의 마비를 고의로 가져온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야당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인선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좀 의견을 취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비대위원장 인선 절차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뭐 초선 의원들, 이제 재선 의원들 모여서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네. 일단 의견이 다 취합은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 언급하지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이제 당을 수습하는 사람 네.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혁과 개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논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당을 일사불란하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원내 인사가 좋겠고요. 개혁이라든가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원외 인사가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중진들, 그러니까 즉 이런 당의 리스크가 왔을 때 경험이 있는 처리한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으로 좀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데 여기서 원내, 원외 이렇게 좀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1등을 하면서 지금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차순위의 또 후보 그리고 3등, 4등의 또 후보들도 같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원내 인사가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중진들은 원내 인사 선호만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서요. 초재선들은 이제 좀 폭넓게 꼭 원내로 국한하지 않고 원외 인사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외 인사 중에서는 사실 뭐 교수라든가 학계에 있는 분보다는 정치에 경험이 많은 3선 이상 하셨던 분들 중에서 원외에 있으신 분들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쉬워도 문제고 어려워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어려워 보이는 거는 속내가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다. 김재섭 의원 이론까지 나온 걸 보면 당에서 갈피를 못 잡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글쎄요, 그게 뭐 제대로 수습이 됐다기보다는 좀 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어느 쪽으로 가든 그렇게 뭐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김재섭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네. 반탄파, 친윤계 이쪽에 추대를 받는 건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만약에 김재섭 의원이 제대로 비대위원장을 하려면 딱 되고 난 다음에 본인 페이스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고 국민의힘도 혁신이 되는 건데 근데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당에서 내버려 둘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좀 평균적인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아까 이제 개헌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하는데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대통령제가 개혁돼야 된다. 뭐 저기 유럽에서 하는 책임 총리제나 이원정부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개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개헌은 물 건너가 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첨언하시겠습니까? 개헌에 대해서는요. 맨 처음에 개헌 얘기를 한 사람은 네. DJ입니다. 민주당의 이제 정통적인 이제 지도층 이제 정치인이죠. DJ부터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개헌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87년 5년 단임제로 한 이유는요. 군사 정권 또 다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5년 단임제 한 거고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리면서 경제적이라든가 뭐 문화적 이런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게 즉 4년 중임제로 해가지고 중간 평가가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5년 단임제 하게 되면 굉장히 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5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년 중임제를 하면 중간 평가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낸 공약도 완성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책임 정치 제도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거는 뭐 여야 떠나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아젠다를 냈다 해가지고 논의를 피하는 건 오히려 더 정략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네. 4년 중임제라면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다. 지금도 총선을 통해서 중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속 집권이 가능한가 했을 때 지금도 가능합니다. 대통령만 5년 단임이지 정당이 2번, 3번 연속 집권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핵심일까 이 의문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죠. 오늘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가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제 사회를 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글쎄 이 대표의 민생 경제 행보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가 가장 큰 적인데 그걸 이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민생 경제 정책인 건 확실한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든 간에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보는데 근데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양당 체제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이 유럽이나 미국의 진보 정당만큼 진보적인 당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행보를 보면 굉장히 우클릭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재계를 만나는 것 못지않게 노동계라든지 진보 진영을 더 만날 필요가 있고 사실 최근에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금투세 폐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이 대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지 혹은 이 대표가 응답 못하면 민주당 내부의 일각에서
당내 진보 세력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네. 균형 있고 국민들을 두루 대변하는 그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이렇게 정책 토론회, 민생 경제 토론회 가서 본인이 주도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그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벗어난 거라고 봅니다. 국정 운영은 집권 여당과 정부였습니다. 야당이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죠. 현재 법 체계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생 경제에 나서는 모습은 의도가 있다. 지난 9월, 10월, 11월 요 사이에 일어난 야당에서의 정책 토론회는 주로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현재 재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무죄에 관련된 이제 왜 무죄인가라는 설명하고 무죄인 여러 변호사들에 대한 의견을 총론으로 모아서 그걸 언론에 알리는 그런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토론회에 갔었는데 지금 갑자기 탄핵 정국이 되니까 나는 국정에 민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토론회 열고 참여하는 건 좀 민망한 일이다. 얼마 전까지 본인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토론을 열었던 야당 대표가 지금은 정책에 나서는 것은 타조가 왜 공포에 떨면요 머리를 땅에 파묻습니다. 그 공포감을 잊기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오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심리가 다 끝났습니다.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표를 보고 송금한다라는 게 사실이 확정이 된 이런 재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했을 선거 위반 여기에 대한 어떤 본인 일단 두려움 이런 것을 잊기 위해서 민생 경제에 좀 관심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